우주의 고요하고 광활한 무대 속에서 가장 장엄하고 광대한 드라마가 촬영되고 있는 현장이 매일 우리 머리 위에서 펼쳐지고, 우리는 듣지도 못하는 함성과 아우성이 작은 소리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멀어도 아주 먼 곳에서 온 고대의 빛으로 잘 짜여진 우주는 비단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그동안 숨바꼭질하던 별들의 정체가 드러났고, 오늘 그들의 가장자리와 그 신비의 중심부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고 어떤 방법으로 진화하는지 함께 우주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주는 우리 존재에 대한 장엄한 발라드이며, 우리 자신을 찾고 우주를 열어가는 발견의 연대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없이 우리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주가 있으므로 이 바위 행성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우주의 방식으로 각 항성 시스템을 조절하며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는 우주의 나이를 추정만 가능할 뿐 정확한 나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고대에도 지금처럼 셀 수도 없는 별들의 향연이 펼쳐졌지만, 그 모든 별이 별이 아니라 일부는 구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현대에 와서 그 성운이 수많은 은하들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육안으로 관측하다가 발전해 작은 망원경으로 관측하다 더 발전된 천문 망원경으로, 이제는 케플러, 허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별들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우주 망원경을 만들어 올려도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진짜 우주를 전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은하들이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1610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는데요. 우리가 우주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기 시작한 지 겨우 약 400여 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놀랍게 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자신이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은하수를 관찰하여 흐릿하게 성운처럼 보이는 것이 은하수였고, 실제로는 개개의 별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750년에는 영국의 토머스 라이트가 은하수는 많은 항성이 중력으로 묶여 회전하는 천체로, 이것을 내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띠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설을 태양계에 대한 관측에서 추정했습니다. 은하수의 실제 모습과 태양이 은하수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아내려는 시도는 윌리엄 허셜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788년, 허셜은 밤하늘의 각 방향에 존재하는 별들의 수를 세어 어두운 별은 먼 거리에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별들의 분포를 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항성은 은하수 중심에 가까울수록 많이 분포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태양은 은하의 중심 부분에 위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920년에는 네덜란드의 야코비스 캅테인이 허셜의 방법에 따라 더 정교하게 관찰하였고, 우리 은하의 직경은 약 15킬로파섹이며 허셜과 마찬가지로 태양은 거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할로 셰플린은 구상성단의 분포가 궁수자리 방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은하는 지름이 약 70kpc인 평평한 원반이며 태양은 그 외곽에 위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는 성간물질에 의한 빛의 흡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은하계의 크기에 대한 의견은 모두 올바른 값이 아니었지만, 태양계가 원반 모양의 우리 은하 외곽에 있다는 세플리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올바른 주장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지구에 있는 우리가 처음으로 관측한 우리 은하 밖의 은하는 광대한 우주에서 그나마 가까운 M31로 호칭되는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10세기에 페르시아 천문학자인 알수피가 처음으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하고 이를 작은 구름 같다고 기록한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안드로메다 은하는 1612년에 독일의 시몬 마리우스에 의해 재발견되게 되었죠. 또한 알수피는 대마젤란 은하도 관측하였는데, 이 은하는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서 16세기 전까지는 유럽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755년에는 독일의 이마누엘 칸트는 성운들은 은하수와 같은 천체가 멀리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것을 섬 우주라고 표현했는데,
이 당시에는 관측 도구가 발전하지 못해서 모든 은하들이 구름처럼 보여 성운으로 알 수밖에 없었는데요. 1774년에는 프랑스의 샤를 메시에는 구름 모양의 천체를 행성들과 구별하기 위해 메시의 천체 목록을 발표하였으며, 이 목록은 현재에도 우주 지도 목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840년대에는 영국의 로스 백작이 구경 72인치짜리 대형 망원경을 만들어 다양한 천체 스케치를 남겼습니다. 그는 사냥개 자리에 M51이 나선형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알려진 성운 중에 나선 모양의 천체가 많이 존재하고 있고 특징이 없는 단순한 타원형인 것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러한 천체들이 외부 은하인지 몰랐기 때문에 모양에 따라 성운 또는 나선성운라고 구분하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1944년에는 네덜란드의 핸드릭 판더 휠스트가 우리 은하의 성간 수소 가스가 21cm 선을 방출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 전파선은 마침내 1951년에 관측되었습니다. 전파는 성간 물질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21cm 수소선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우리 은하 전체의 수소가스의 분포와 운동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 은하에도 나선팔 구조가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970년대에는 암흑물질의 어머니로 불리는 베라 루빈에 의해 수소선의 관측에서 얻은 은하의 회전 속도가 은하의 바깥쪽 부근에서도 늦춰지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베라 루빈은 동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유태인의 후손으로 1928년 7월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미국의 천문학자입니다. 그녀는 2016년 12월 25일 사망하는 날까지 88년의 일생을 살면서 천문학과 자연과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성불평등이 심했던 시절 여성들이 자연과학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 노력한 여성 과학자로 살아온 것으로 평가받는데, 그녀는 은하의 회전에 대한 관측 연구를 통하여 암흑물질의 존재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여 암흑물질의 어머니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거대한 우주에서 초은하단 규모의 특이운동을 발견하여 뉴욕타임즈에서는 그녀의 일생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우주론에서는 코페르니쿠스에 필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빛을 내지 않지만 질량을 가진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합니다. 암흑물질의 정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지만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현대 물리학 및 천문학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1990년에 들어 스피처 망원경과 허블 우주 망원경의 등장으로 인해 마침내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들을 고적색편이 은하라고 하며, 1995년에 허블 망원경은 허블 딥필드라고 불리는 역사상 가장 깊은 우주의 이미지를 얻었는데, 여기에는 은하까지의 거리가 약 100억 광년이 넘는 은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파장의 빛, 즉 적외선, 자외선을 관측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재는 여러 파장에서 오는 정보를 종합하여 은하의 특성들을 이해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활함의 공터, 그 공허를 가로질러 신비한 주파수를 방송하는 신호를 조사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의 근원지를 찾는 작업입니다. 거대한 끌어당김의 장막을 뚫고 시간과 공간이 중력의 곡조에 맞춰 춤추는 우리 은하의 중심이자 심장인 수수께끼의 궁수자리 절벽에 섭니다. 우주에 있는 광대한 은하계에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이러한 비밀 중 하나는 우리 은하계의 전체 역사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되기 수십억 년 전에 우리 은하계에 의해 삼켜진 은하수 옆에 또 다른 은하계의 흔적을 살펴보면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없는 그 미지의 은하계가 우주 전체의 역사를 담고 있는 신비로운 헬미류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큰 은하 뒤에는 잔인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은하계는 죽을 때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마도 더 큰 은하계에 의해 삼켜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은 은하계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은하계의 이런 현상은 우리 우주에서 매우 흔한 일이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우주가 순환하며 폭풍 성장하는 것이겠죠. 지금도 큰 은하계는 작은 은하계를 끌어당겨 하나의 구멍 흡입하며 합쳐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기가 거의 동일한 은하들은 단순히 하나의 거대한 은하로 합쳐집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병합 과정은 다소 작은 은하들에게는 불리합니다. 큰 은하의 조성력은 작은 은하를 변형시키거나 찢어버리고, 그 속에 안고 있는 별들을 빼앗기거나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두 개의 은하 안에 있던 가스 구름들이 결합하고 또 다른 거대한 별들의 탄생이 활성화되면서 은하 중심부의 블랙홀의 질량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합병의 결과로 형태가 없는 은하가 만들어지거나 은하수와 같은 나선파를 가진 은하로 변모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전에 거대했던 은하였다면 흡수 합병된 후에는 외소은하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은하계 주변에는 그들의 저지른 행동들이 흔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완전히 흡수된 은하의 유일한 잔해는 갑질을 했던 은하 주위에 후광을 생성하는 별의 흐름으로 남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 주변에서 바로 그러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1999년에 우주 고고학자 아메나 헬미는 대부분 암흑 물질, 특히 오래된 별과 구상 성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은하계의 눈에 보이는 부분 너머의 타원형 영역인 은하 헤일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은하 진화 과정에 대해 다소 진지한 발견을 했는데요. 은하수 후광에서 별 흐름 형태로 과거 은하계의 잔재를 발견하고, 별 근처에 항성 헤일로를 형성하는 별의 약 절반은 은하수에 있는 대부분의 별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헬무아이와 그녀의 팀은 헤바코 위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별의 화학적 구성과 유사한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었으며, 이는 별들이 공통 기원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이 발견은 차례로 그들이 은하수에 흡수된 다른 시스템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헬미 스트림은 은하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별의 흐름이지만, 이 경우에는 은하수 방향이 아니라 우리 위성이었던 원래 은하계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흐름은 우리 은하계와 별개의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은하와 함께 중앙에 후광을 형성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은하는 원래 투영 초신성의 폭발로 인해 남은 가스와 먼지로 형성된 다양한 크기의 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이미 적색 거성 단계를 통과한 별 97개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 중에서 그들은 질량이 태양 질량의 10배에서 100배에 달하는 13개의 별이 헬미 흐름에 속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에이미너 헬무와이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발견된 별의 수는 이미 600개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하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는 알 수 없고, 대략 최대 10,000개 이상의 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과거 은하계의 모든 별을 탐지할 때의 문제는 분산이었습니다. 즉, 은하계 내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지 않고 은하의 전체 길이를 따라 흩어져 있는 듯 위치합니다. 특히 이 흐름의 조상 은하계의 많은 별들이 이미 꽤 오래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모든 별은 은하계의 다른 별에 비해 금속성이 매우 낮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우주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잃어버린 은하 자체가 언제 형성되었는지, 아마도 삼켜지기 수십억 년 전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미나 헬미는 이 은하가 외소은하였다고 확신하는데, 이는 그 크기 뒤에 남겨진 흔적이 직경 7광년에서 만광년의 포레낙스 은하와 비교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질량 측면에서 이 은하는 태양 질량이 70억 개에 달하는 작은 마젤란 구름과 유사하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충돌은 은하수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은하는 활동적인 형성 기간 동안 질량이 풍부해졌으며, 이는 아마도 태양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60억에서 90억 년 전 작은 은하계의 존재가 흡수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 합병되었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혹시 사라진 이 은하계 덕분일지 모릅니다. 이 은하 충돌의 모든 값에 대해 과거 빨려 들어간 은하계의 흔적은 미래의 과학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천문학자 아메나 헬미는 그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자녀별 흐름이 우리 우주의 과거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신비한 은하계에 대해 알 수 있게 된 것은 이 사라진 은하의 희미한 흔적 덕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들의 화학적 구성이 다르고 더 작은 시스템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학자에 따르면 별의 흐름은 이러한 별의 움직임과 관련된 암흑물질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유형의 물질의 분포와 특성을 연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런드 유너버서티의 천체 물리학자인 니콜러스 버사토는 헬미류 99가 은하 형성의 초기 단계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흐름의 발견은 은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헬미를 포함한 별 흐름의 총수를 통해 우리 은하계가 다른 은하계를 몇 번이나 흡수했는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상성단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흐름 덕분에 과학자들이 암흑물질 한로의 모양과 질량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는 흡수된 은하계의 잔해들이 지금은 비밀로 감춰진 암흑물질이 우리에게 가상적으로 그 정체를 드러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헬미 스트림은 어느 정도 우리 은하의 과거를 엿볼 수 있는 창입니다. 은하 구성원을 연구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이 신비한 은하가 은하수의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미 대충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헬미 흐름이 전체 후광의 별의 10%에서 14%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별 자체는 과학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에 따르면 은하수의 별들의 나이는 110억에서 130억 년 사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유물을 연구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별의 생애 주기, 특히 죽음의 단계를 더 잘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흐름의 구성원 덕분에 과학자들은 은하 중심의 별, 헤일로의 발달과 그것이 흡수된 다른 은하들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미래 과학자들은 우주 진화에 있어서 은하계의 이러한 합병 과정의 빈도와 결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전 은하계는 흡수되는 순간 별이 파괴되거나 잃어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구성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은하계는 화학적으로 풍부해졌을 수 있으며, 이는 우주 전체 구조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고대 별을 분석하여 자세히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하계의 이런 병합 과정이 태양계와 지구 자체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흐름은 그 자체로 우주 발전을 위한 좋은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하 흡수 합병의 모든 단계와 구조 변화를 기록하고, 이러한 이론적 성과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우주의 다양한 은하계 과정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이런 우주의 살아남은 유물을 찾아낸 덕분에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2010년 맥스 플랑크 대학의 과학자들은 태양으로부터 13, 44, 2000광년 떨어진 적색 거성 주퍼터 힙을 공전하는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적색 거성은 어느 은하의 스트림에 속합니다. 주퍼터 힙 13544b라 명명한 이 행성은 아마도 목성보다 큰 가스 행성으로 추정됩니다.
그 궤도 주기는 16.1로, 이는 그곳의 생명체가 살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조건으로 주황성에 너무 근접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행성은 그러한 오래된 별을 공전하는 행성의 상태와 구성을 연구하는데 아주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결국 이 행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다른 헬미 스트림에서 실제 행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다른 별들 사이에서 은하 몸체의 크기, 거리 및 분산으로 인해 외계 행성 형태의 새로운 발견을 위해 추적하고 관측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에게는 은하 흐름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는 별 샘플을 매우 주의 깊게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에 이러한 별은 12개뿐이었습니다. 8년 후에는 약 18개의 별이 더 추가되었고 10년 후에는 532개의 헬미군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할수록 결과도 좋아지지만 이렇게 흩어진 조각을 찾는 것은 별이 그 흐름에 속하는지 판단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나이, 속도, 화학적 조성을 알아야 하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학자가 은하 나선팔에서 별을 발견하면 먼저 발견된 천체의 실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다 자세한 연구를 시작해야 하며 최종 확인을 위해 과거 연구와 비교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과 이론적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때때로 실수가 발생하고 발견된 물체가 상상의 것으로 판명되는 것은 바로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진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주퍼터 힙 135445b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흡수된 은하계의 외계 행성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동안 발견한 많은 별들은 오래되었습니다. 즉 이미 적색거성 단계에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행성이 있다면 그들은 모항성의 새로운 생명체로의 전환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별들은 철분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이 때문에 행성 형성 가능성이 크게 저하됩니다. 게다가 이 잃어버린 은하계에 있는 많은 행성은 합병이라는 의식을 통해 파괴되었고 새로운 물체가 형성되는 은하수 원반을 포화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은하계에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술적인 문제가 우리의 지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만 현대 천문학의 흥미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헬머이 스트림의 프리즘을 통해 우리 은하계의 발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의 최근 연구는 이 은하가 얼마나 오래 존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밀을 대략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외소은하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하지만 아미나 헬미와 과학자 그룹은 이 은하의 별 형성 과정이 약 70억 년 전에서 90억 년 전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우리 은하 헤일로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100억 년 전에서 110억 년 전에 시작된 항성 형성은 약 80억 년 전 우리 은하의 헬미류 형성인 다른 은하 흡수와 합병으로 인해 중단되었는데 이는 이전 추정치와 일치합니다. 특히 천문고 과학자는 하천의 일부인 새로운 별지 1일이 다시 43퍼44를 자세히 연구해 그 화학적 조성을 알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별은 철에 비해 망간, 니켈, 구리, 아연의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별들은 한때 은하수에 흡수되었던 가이아와 슬라투스와 같은 다른 은하계보다 이 알려지지 않은 은하계에서 더 흔합니다. 특히 분석된 헬미 스트림에 속한 행성들과 매우 유사한
인근 포레낙스 및 스컬프터 은하의 별 그룹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들 별 무리가 이전 은하에 대한 더 많은 비밀을 밝히는 연구에 초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발전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헬미 스트림을 연구하기 위해 최신 GADR2 망원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의 3차원 지도를 생성하고 별의 위치, 거리, 화학적 조성 및 기타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거의 17억 개의 별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망원경 덕분에 과학자들은 별의 흐름을 보다 효율적으로 찾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이 잃어버린 별들의 지도는 수백 개의 새로운 행성 리스트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2022년에 ESA는 이 망원경의 새로운 모델 가야 닥터3를 출시했는데 전작인 총 18억 개의 별보다 더 많은 별을 연구할 수 있는 망원경입니다. 에이미너 헬무와이는 은하 흐름에 대한 심층 현장 연구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거대한 망원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헬미 스트림은 언뜻 보기에 아무리 쌌소해 보일지라도 우리 우주의 전체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은하계에서 사라진 유물들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은하계 진화의 수수께끼를 풀고 암흑 물질의 존재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되는 발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기술로 수백만 개의 다른 별들 사이에서 잃어버린 은하의 조각을 모두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학계의 이러한 지속적인 탐구는 언젠가 위대한 발견을 향한 길이 되고 결국 우주의 신비를 풀어줄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주에는 수년 동안 과학자들을 흥미롭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 현상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회피 영역이라고 부르는 공간 영역에 있는 은하수에 빛나는 베일 뒤에 숨겨져 있는 중력 이상 현상은 너무 거대하고 강력하여 우리 우주의 구조 자체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어트랙션입니다. 비록 우리 망원경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의 중력 영향은 너무 컸어 은하수를 포함하여 수억 광년 떨어진 다른 은하계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끌어당기는 힘의 정체는 초대형 블랙홀이거나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은하단이거나 아니면 밝혀지지 않은 우주의 또 다른 거대한 힘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존재가 은하계와 우주 전체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라는 걱정입니다. 마치 이 거대 인력체는 우리 은하에 미치는 영향과 우주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지역을 관찰하는데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종용하는 듯합니다. 최근 발견된 남극벽, 영어로는 사우스 폴러리 있습니다. 이 남극벽은 최소 13억 7천만 광년의 공간에 걸쳐 뻗어 있는 거대한 은하벽으로 형성된 거대한 우주 구조로 가장 가까운 빛입니다. 국제연구팀에 따르면 이 구조는 천문학적 각도에서 천구의 남극에 매우 가까운 곳을 포함하여 알려진 5곳으로 밀도가 꽤 높다고 합니다. 남극벽을 발견한 천문학자들은 지역 볼륨에서 가장 큰 연속 특징이며 거리의 절반 거리에서 우리 만리장성에 필적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발견은 2020년 7월 페어리스 생레이 대학의 데니얼 포마레데와 하와이 대학의 브렌트 털리 및 동료들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조사되지 않은 하늘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경에 있는 은하 먼지와 구름 조각으로 인해 직접적인 관찰이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발견되었습니다. 벽의 길이는 13억 7천만 광년 이상이며 5억 광년 떨어진 넓은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는 적어도 아주 작은 규모는 우리 은하의 회피구역 또는 은하 엄폐구역으로 표현되는 곳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필라멘트는 북반구의 페르세우스 별자리에서 먼 남쪽의 텔레스코피움까지 곡선을 그리며 그 사이에서 현재 천구의 남극 자체를 약간 덮습니다. 그것은 너무 커서 우주의 국지적 팽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남극벽을 발견한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훨씬 더 큰 규모로 우주를 지도하기 전까지는 그 전체 범위나 그것이 특이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약 40년 전에 천문학자들은 지구상의 망원경을 사용하여 은하수의 먼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은하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우주를 여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은하수는 여객기 순항 속도의 2,500배로 우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구 탈출 속도의 55배, 은하계 탈출 속도의 2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하를 달리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우주 미스터리입니다. 대폭발에 기초한 우주의 기원 이론은 우주의 모든 지점이 다른 모든 지점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양쪽의 은하계는 동일한 후퇴 속도로 움직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은하계 기준계에서 순운동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순운동은 거대한 은하단과 같이 물질이 분포되어 있는 근처의 은하단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하단의 추가적인 중력 인력은 우주의 팽창을 늦추거나 심지어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하수의 운동 방향에서 그러한 성단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처에는 과잉 은하가 있고 X선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과잉 방사선이 있지만 그 결과를 설명할 만큼 충분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카네기 연구소의 천문학자 앨런 드레슬러는 사라진 물질의 집중을 거대 인력이라고 과감하게 부르는 첫 번째 과학자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 인력의 신비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우주 거미줄의 새로운 은하, 은하단, 새로운 실타래를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움직임을 설명할 만큼 충분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거대 인력은 우리 은하수를 끌어당기고 우리에게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기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약 2억 2천만 광년 떨어진 광대한 우주 공간에는 거대 인력체라고 알려진 중력 이상 현상이 있습니다. 라니아케아 슈퍼그룹에 위치한 이 공간 영역은 우리 은하를 포함하여 수억 광년 동안 은하계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엄청난 중력 웅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레이트 어트랙터 혹은 거대 인력체라는 용어는 중력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단일 개체가 아니라 질량이 더 집중된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공간 영역의 질량은 별이나 은하와 같은 눈에 보이는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추정에 따르면 우주 질량의 약 85%를 차지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형태의 물질인 암흑 물질도 있습니다. 거대 인력자를 이해하는 것은 넓은 우주에서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우리는 중력 효과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은하수의 먼지와 별에 의해 숨겨진 공간 영역인 회피 영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더욱 관측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거대 인력체 연구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X선, 적외선, 전파 관측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은하수의 먼지와 가스를 들여다보고 이 신비로운 우주 지역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보에 따르면 거대 인력체는 직각자 자리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노마 클러스터라고 불리는 더 큰 구조의 일부입니다. 직각자 자리 은하단은 가장 포화된 것으로 알려진 은하단 중 하나입니다. 거대 인력체의 중심이 위치한 곳이 바로 이 직각자 자리 은하단입니다. 노마 클러스터는 초당 약 2156km의 놀라운 속도로 거대 인력체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 인력체의 중력 영향은 수억 광년에 걸친 공간 영역에 걸쳐 확장됩니다. 거대 인력의 중력 우물로 알려진 이 지역은 초당 약 595km의 속도로 거대 인력체에 끌려가는 우리 은하단도 포함됩니다. 거대 인력체를 관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망원경으로만 겨누고 볼 수도 없으며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있는 위치입니다. 거대 인력체는 천문학자들이 회피 영역이라고 부르는 지역인 은하수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역은 먼지와 별들로 가득 차 있어 거대 인력체를 직접 관찰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밝히려는 인간의 시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먼지와 가스를 들여다보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관찰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말 창의적입니다. 관찰에 사용된 주요 방법 중 하나는 21cm 길이의 중성 수소선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희미한 선은 민감한 무선 수신기에 의해 감지될 수 있어 천문학자들은 수천 개의 은하계를 볼 수 있고 발신지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전파 사용의 장점은 은하수의 먼지층을 바로 통과하므로 우리 은하계도 관통하여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일단의 천문학자들은 뉴사우스 웨일즈에 위치한 혁신적인 장비인 다중빔 수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신기의 고유한 감도와 시야각 덕분에 점점 더 민감한 하늘에 대한 무선 측량이 가능해졌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새로운 적외선 조사 데이터와 결합된 이런 관측을 통해 회피 영역에서 발견된 별들이 은하계의 거의 80%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20%는 은하수에 너무 깊숙이 들어있어 기존의 광학 망원경이나 적외선 망원경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회피 구역은 매혹적인 공간이지만 찾아내기 너무 어려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우주를 볼 수 없도록 가려버린 숙면 커튼과 같습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기술의 도움으로 지금은 이 베일 뒤를 들여다보고 숨겨진 은하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적외선 조사의 사용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이전에 숨겨져 있던 은하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는 과학자들이 우주를 과측하고 지도를 작성하는 동안 우주의 어두운 구석을 비춰주는 횃불과 같습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남극벽으로 알려진 거대한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은하, 먼지, 가스로 이루어진 이 벽은 최소 7억 광년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거대해서 우주의 국지적 팽창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거대 인력과 같은 이 거대한 구조는 우리 은하인 은하수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페르세우스 자리부터 북반구, 멀리 남쪽에 있는 아푸스 자리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접성과 크기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남쪽 하늘의 어두운 부분에 숨겨져 있습니다. 남극벽은 파리 사이클릭 대학의 다니엘 팔메리드와 하와이 대학의 AR 브렌트 툴리가 이끄는 국제 천문학자 팀이 발견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6억 광년 떨어진 18,000개의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남극벽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력 효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팽창하는 우주에서는 먼 은하계가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지구와 남극 벽 사이의 은하계는 벽에 있는 거대한 물질 덩어리에 의해 바깥쪽으로 당겨지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벽 너머의 은하계는 벽의 중력 저항에 의해 더 천천히 바깥쪽으로 이동합니다. 남극벽은 우리 지역 우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만리장성만큼 크지만 우리에게 2배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별은 하늘 남쪽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레이트 어트랙터를 포함하는 라니아 케아 초원하단의 더 큰 구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는 우주의 국지적 팽창과 은하계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대 인력체, 남극벽 및 기타 구조물은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우주의 또 다른 미스터리이기도 합니다. 너 없이 작은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떠다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우주 바다를 중력은 강의 흐름으로 보트를 움직이게 하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 끌기도 합니다. 아무리 보트를 제어하려고 해도 이 끌어당김이 너무 커서 궁극적으로 경로와 속도를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은하수는 남극벽이나 거대 인력체와 같은 거대한 구조물의 중력장에 의해 끌려가는 우주강의 작은 배와 같습니다. 우주와 거대 인력에 대한 정체는 추가 연구에 의해 밝혀져야 합니다. 호주의 천문학자들은 여러 선구적인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캐스트로가 이끄는 제2차 MTF 조사는 망원경을 사용하여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조사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여 이웃 우주의 구조와 움직임을 관측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호주의 첨단 시서 SKA 패스파인더 또는 에스캠 망원경을 사용하여 이 거대한 우주 구조물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무선 조사와 함께 호주 천문대와 ANU는 타이펜이라는 새로운 광학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타원 은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우리가 우주의 더 먼 지역으로 여행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주는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팽창하고 있으며 이 팽창은 암흑 에너지라고 불리는 신비한 힘에 의해 가속화됩니다. 이 힘은 너무 강력해서 시공간 구조 자체를 늘려 은하계가 서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우주가 팽창함에도 불구하고 거대 인력은 은하수를 포함하여 주변 은하계에 계속해서 중력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중력에도 불구하고 거대 인력체는 모든 은하를 삼킬 준비를 하는 우주 괴물은 아닙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먼 미래에는 우주의 중력 영향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의 팽창이 계속해서 가속화됨에 따라 현재 거대 인력체에 이끌리는 은하계가 더 멀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초은하단을 함께 묶고 있는 중력 결합은 약해지고 이 거대한 구조가 붕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미래는 우주 바다에 표류하는 은하계가 끊임없이 팽창하는 관대한 우주 바다입니다. 느리지만 점점 더 천천히 서로 멀어져 갑니다. 우주 깊은 곳에는 수십억 개로 추정되는 신비로운 블랙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 많으며 이 무한한 어둠 바다 속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빛조차 탈출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을 왜곡시키는 이 신비로운 물체는 오래된 거대한 별의 붕괴 후 발생하는 특이점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은 거의 모든 은하계의 중심에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를 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구멍 중 하나는 우리 은하 궁수자리 별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블랙홀의 첫 번째 사진을 찍었고 거기서 나오는 매우 이상한 신호에 놀랐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궁수자리 별은 지구에서 26,000 광년 떨어진 은하 중심의 궁수자리 가장자리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궁수자리는 황도 12궁의 하나이며 정갈자리의 동쪽, 염소자리의 서쪽에 있는 별자리입니다. 흔히 활을 당기는 켄타우로스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동아시아의 별자리로는 두수와 기수에 해당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궁수자리는 정갈자리로 활을 당기는 켄타우로스 혹은 케이론으로 묘사됩니다. 별자리가 된 정갈이 하늘에서 소란을 일어나면 그 범인을 바로 쏘아 죽일 수 있도록 궁수자리에 활이 항상 당겨져 있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없고 그냥 단지 신화일 뿐입니다. 궁수자리는 밝은 별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뒤집어진 작은 국자 모양의 남두육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궁수자리 루크바트는 알파성이지만
4.1 등급으로 궁수자리의 가장 밝은 별은 아닙니다. 지구에서 볼 때 은하수의 가장 짙은 곳이 궁수자리가 있으며 이는 또한 우리 은하의 중심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궁수자리는 많은 성단과 성운을 포함합니다. 이 중 밝은 것은 델타로 사기타리아에서 서쪽 약 7.5도 떨어진 메시에 55번이 있습니다. 궁수자리 람다성 부근에는 천체 망원경으로 관측하면 아름답게 보이는 석호 성운이 있습니다. 오메가 성운은 백조 성운 또는 말굽 성운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방패자리와의 경계 부근에 있습니다. 삼열 성운은 매우 젊고 온도가 높은 별들을 포함하는 큰 성운인데요. 석호 성운, 삼열 성운, NGC 6559 등 이 세 성운은 종종 궁수자리의 새쌍둥이라고 불립니다. 사게타리우스 별은 1930년대 미국의 물리학자 칼 젠스키가 은하 중심에서 나오는 특이한 무선 신호를 기록하면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50년 후인 1980년대에 두 명의 천문학자 브루스 베일크와 로버트 E. 브라운은 신호의 근원이 거대 블랙홀과 유사한 거대한 물체라고 추측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추측이 확인되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결론을 검색한 끝에 태양 질량의 430만 배에 달하는 블랙홀이 유일한 결론으로 남았습니다. 그 후 과학자들은 이 초거대 블랙홀의 직경이 2349만 6422km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궁수자리 A별의 크기는 과학자들을 크게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큰 블랙홀로 붕괴될 수 있는 별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의 천문학자들은 한 장의 놀라운 사진 덕분에 별의 기원에 대한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전 과학자들은 전체 과학계를 위해 바로 이 구멍에 숨막히는 이미지를 촬영함으로써 마침내 궁수자리 별자리의 거대한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사진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전파 망원경의 전체 격자가 결합되어 행성 크기의 단일 망원경으로 기능했으며 블랙홀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미지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상된 사진에서는 검은 그림자를 닮은 궁수자리 별 주변에 주황색 고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나는 원은 실제로 블랙홀에서 아무것도 빠져나올 수 없는 지점인 사건의 지평선에 있는 가스와 먼지 또는 강착 원반입니다. 이 모든 물질은 거의 빛의 속도로 회전하므로 가스와 먼지는 전파 형태의 밝은 에너지로 빛 속에서 화씨 180억 도까지 가열됩니다. 이 이미지의 어려움은 블랙홀의 구조와 기원을 연구하고 더욱 정확한 이미지를 위한 기술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있어 이것은 놀라운 가치를 가집니다. 최근 궁수자리 A별은 과학자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주변의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중력이 물리적 의미의 힘이 아니라 공간의 곡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거대한 질량을 갖고 있어 모든 부착 물질이나 심지어 근처의 별까지 블랙홀을 향해 이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블랙홀은 주변 원반에 가스와 먼지가 쌓이고 충돌과 가열로 인해 구멍의 활동을 나타내는 X선이 생성됩니다. 궁수자리 별은 아주 오랫동안 정지해 있었고 물질을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스트라스부 대학의 프레드릭 메린이 이끄는 국제과학자 팀은 궁수자리 A별이 약 200년 전에 깨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구멍에서 방출되는 X선의 매우 강렬한 메아리를 탐지했습니다. 그 후 19세기의 블랙홀은 매우 큰 무언가, 아마도 고리에 거대한 별이 있음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방에서 태양처럼 빛나는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는 것처럼 블랙홀의 밝기를 즉시 수백만 배로 증가시켰습니다. 방사선은 또한 궁수자리 A별 근처의 은하 분자 구름이 X선을 반사하기 때문에 더 밝게 빛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방사선이 방출되면 인근의 별, 소행성 등의 생명체나 외계인이 있다면 모두 사멸되고 말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후 은하수 중심의 블랙홀은 휴식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과정은 1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궁수자리 A별 연구의 다음 목표는 블랙홀이 왜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만 깨어났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레드릭 마린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이 메아리는 초대 질량 블랙홀의 강착 주기와 관련되어 있으며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궁수자리 별에는 몇 가지 무시무시한 비밀이 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파하드 이우시프 지에이드가 이끄는 연구 그룹은 은하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뻗어나온 5광년에서 10광년 길이의 긴 필라멘트에서 특이한 활동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괴물의 촉수는 아니지만 이 필라멘트는 여전히 연구 대상이 됩니다. 이 이상한 필라멘트 클러스터는 아마도 블랙홀 자체의 활동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40년 전 천문학자 유스에프 지에이드는 궁수자리 별 주변의 수직 필라멘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다수 수직적인 것 외에 수평적인 것들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서로 다르며 기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수직 필라멘트는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며 후광처럼 궁수자리 A별의 모든 측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블랙홀을 향하지 않는 150광년 길이의 거대한 필라멘트도 있습니다. 이 필라멘트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전파를 방출하는 입자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수평 필라멘트는 블랙홀의 한쪽에만 위치하며 열복사로 인해 빛납니다. 천문학자 유스에프 지이드는 궁수자리 A별에서 물질이 누출되고 근처 물체와 상호작용하면서 600만 년 전에 형성되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필라멘트 관측을 통해 블랙홀의 회전과 강착 물질이 어떻게 질량을 얻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별인 궁수자리의 질량을 알고 있지만 이 블랙홀이 정확히 어떻게 현재의 무게인 430만 태양 질량에 도달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이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은 일반적으로 포획된 자유강착 물질이나 구멍의 중력에 의해 별이 찢어지면서 형성된 가스와 먼지로 인해 성장합니다. 블랙홀의 무게가 증가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합병을 통해서입니다. 별이나 은하와 같은 블랙홀은 서로 합쳐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 항상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까지 두 개의 블랙홀 UGC 사이일이 합쳐져 합병을 형성하는 경우는 단 한 번만 기록되었습니다. 두 구멍이 서로의 조건부 중력장에 떨어지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공통 중심을 중심으로 나선형으로 돌기 시작하여 물속의 잔물결처럼 큰 중력파와 방사선 방출이 발생합니다. 블랙홀의 이러한 활동은 공간을 늘리거나 압축하지만 물질에 강력하거나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블랙홀의 거리에 따라 수백만 년, 심지어 수십억 년이 지난 후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이 충돌하고 합병 단계가 시작되는데 이는 불과 몇 초 동안 지속됩니다. 블랙홀 병합 링다운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약한 중력파가 방출되어 이전 파동이 남긴 시공간 공류를 제거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거대한 곡선형 블랙홀이 형성된다고 추정됩니다. 궁수자리 별은 과거에 여러 개의 작은 블랙홀과 합쳐졌을 수도 있었고 흥미롭게도 다소 특이한 합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거대 블랙홀은 강차권반에 있는 두 개의 작은 블랙홀을 포획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갇힌 두 개의 블랙홀이 하나의 구멍으로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더 작은 블랙홀 포로와 거대한 구멍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으면 디스크의 가스와 먼지는 작은 블랙홀과 함께 속도가 느려지므로 서로의 중력장에서 탈출할 기회가 없습니다. 특히 거대한 구멍의 회전 방향과 반대되는 역행 운동 중에는 더 작은 블랙홀들이 서로를 향해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여 합병은 가속화됩니다. 합병 과정에서 블랙홀은 주변 환경의 물질을 끌어당기고 새로운 더 큰 구멍 주위에 강착 원반을 형성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또한 합병 중에 격렬한 가스 방출을 일으켜 더 큰 구멍을 더 크게 만드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새로 형성된 블랙홀은 가스 및 먼지 원반과 함께 이미 더 거대한 구멍으로 끌어당겨집니다. 따라서 다음 합병 과정이 시작되어 그 결과 거대 블랙홀이 상당한 질량을 얻게 됩니다. 현재 궁수자리 별 근처에서 그러한 과정이 있었거나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 흥미로운 합병론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를 통해 언젠가 그 기원의 역사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합병 중 강착 과정과 그 행동을 연구하는 것은 블랙홀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중력파와 그 강도의 변화는 블랙홀의 상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파동을 관찰하면 합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아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38억 년은 블랙홀이 발달하고 질량이 축적되는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항성별이 수천만 년 동안 블랙홀 단계로 발전하고 수억 또는 심지어 수십억에 달하는 태양 질량의 400만 배에 달하는 질량을 축적한다면 믿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600만 광년 떨어진 은하 M87의 블랙홀은 50억 태양 질량일 거라고 추정됩니다. 현재 추정에 따르면 블랙홀은 10억 년 동안 대략 10만 태양 질량만큼만 커질 수 있으며 이는 두 은하 모두 특히 M78이 130만 태양 질량을 약간 넘는 질량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블랙홀의 확산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아크레탄 물질과 더 작은 블랙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콜로라도 대학교의 천체 물리학자 조셉 사이먼은 다른 가정을 합니다. 수십만 개의 은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중 일부에 대한 중앙 블랙홀의 질량을 계산한 후 천체 물리학자들은 블랙홀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질량을 가졌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과거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많은 블랙홀은 은하계를 포함한 은하계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컸습니다. 더블린 대학의 존 레이건 박사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초고대 블랙홀이 초고성 별의 기원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한 별들은 빅뱅 이후 불과 2억 년 만에 태양 질량의 25만 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이 붕괴한 후 태양보다 수십만 배 더 큰 블랙홀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블랙홀에 의해 0점, 즉 연간 태양 질량 1배로 물질이 끌어당겨지는 속도를 고려하면 초고대 구멍을 형성하려면 초기 우주에 많은 가스와 먼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성장률은 확인할 수 없지만 새로운 세대의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면 추가 연구를 통해 블랙홀의 과거 발달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레이건 박사는 말합니다. 또한 미래의 관측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블랙홀 강착이 은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블랙홀과 은하 모두 함께 진화함으로 에너지와 질량 교환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수별에 의한 가스 방출이나 가열은 별 형성을 줄이거나 자극하여 우리 은하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은하수 중심 블랙홀과 다른 블랙홀의 결합은 타원형 모양을 만들고 그러한 합병으로 인해
은하 질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홀과 은하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은하수와 우주 전체의 다른 은하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우주에서 가장 흥미롭고 무서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비록 이 거성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은하의 발달에서 이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은하의 모양과 별 형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별 덩어리와 다른 블랙홀을 삼키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정확히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잡하고 무서운 미스터리이지만 수천 명의 과학자들을 매료시키고 영감을 주기에는 충분합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세대의 기술과 새로운 확고한 지식을 통해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인 궁수자리의 역사와 구조를 더 깊이 조사하고 마침내 이 거인의 질량 뒤에 무엇이 있는지 밝혀내게 될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과 은하 사이의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속삭임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에 있는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 광년을 여행한 먼 별의 속삭임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의 현실입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주를 도청하던 과학자들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항성계에서 전파라는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고래자리 YG로 알려진 별은 불과 12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뉴멕시코에 있는 칼쥐, 이인스키 초대형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동안 별 고래자리 YG와 고래자리 YGB라고 불리는 암석 외계 행성에서 나오는 강한 전파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무선 신호가 행성의 자기장과 별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신호가 아닙니다. 이 신호는 우리 행성을 보호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자기장일 거라는 잠재적인 신호를 전달합니다. 고래자리 YG를 공전하는 암석인 지구 크기의 바위행성을 둘러쌀 수 있는 자기장은 관측되지 않았지만 관측 도구가 더 발달한다면 저 먼 세상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우리와 비슷한 행성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광년을 건너 우주 무선 신호의 신비를 탐구하고 머나먼 세계의 무한한 침묵 속에서 자기장을 관측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무선 신호를 속임 수 없는 속삭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선 신호의 빛은 X선으로 마이크로파와 같은 전자기 방사선의 일종으로 별과 은하계부터 인공위성과 우주선까지 다양한 소스에서 생성됩니다. 이러한 신호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여 우주의 광대한 거리에 걸쳐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들은 별의 구성, 행성의 존재, 심지어 우주 자체의 기원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뉴멕시코의 매우 큰 배열 안테나나 현재는 없어진 푸에르토리코의 아레시보 대학교와 같은 전파 망원경은 우주에서 오는 무선 신호를 감지하고 분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파 망원경은 우주로부터 오는 희미한 속삭임을 듣는 우리의 귀입니다. 전파 관측소에서 신호가 감지되면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설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신호의 위치와 거리부터 물리적 특성까지 신호 소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에서 오는 무선 신호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또한 실용적인 응용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성의 무선 신호는 일기예보와 지구 관측 등 GPS 내비게이션에 사용됩니다. 이는 현대 기술 인프라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우주적 대화, 오케스트라의 전체 신호 교향곡이 연주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광년에 걸쳐 우리에게 속삭이는 별이 있는 바다, 괴물인 고래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별자리 이름은 고래자리 YG입니다. 고래자리 YG는 우리 달보다 작고 시원한 적색 외성입니다. 12광년 떨어져 있으며 우주 규모로 보면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러나 고래자리 YG를 정말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별 자체가 아니라 별 주위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3개의 외계 행성이 고래자리 YG 주위를 공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 가장 안쪽에 있는 고래자리 YGB가 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고래자리 YGB는 모항성에 매우 가깝게 공전하는 암석이 많은 지구 크기의 외계 행성입니다. 최근 버크넬 대학의 제키 빌라드센 교수와 동료 제이 서베스천 페나이터의 과학자들은 매우 큰 어레이를 사용하여 고래자리 YG에서 나오는 반복되는 무선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신호는 2에서 4GHz의 주파수로 녹음되었습니다. 별의 회전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래자리 YG의 궤도는 별과 행성의 자기장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이 발견은 외계 행성과 그 자기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록 현명한 세팁이 별과 가깝기 때문에 생명체가 가득할 가능성은 낮지만 자기장 탐지는 미래에 더 생명체 친화적인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기장은 자연의 근본적인 힘입니다. 자기장은 나침반의 방향을 안내하고 새들이 긴 이동 경로를 탐색하도록 돕고 혹독한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자기장은 단지 지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태양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 흑점의 형성부터 태양 플레어의 분출까지 태양의 활동을 제어합니다. 자기장은 또한 은하의 구조를 형성하여 성간가스의 이동을 지시하고 새로운 별의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주에서 자기장의 가장 흥미로운 역할은 우리가 행성의 거주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기장은 별에서 나오는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행성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대기는 물론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계 행성인 고래자리 YG에서 잠재적인 자기장을 감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지구의 대기와 생명 유지 가능성에 대한 귀중한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선 신호는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진동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자기장은 우주를 여행할 때 만나는 다른 자기장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신호가 자기장을 통과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는 현상을 편향이라고 합니다. 극성이나 전기장의 방향은 회전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즉 주어진 시간에 한 지점을 통과하는 파동의 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를 야기한 자기장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강도 및 방향과 같은 자기장의 특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장은 우주에서 신호를 감지하는 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간섭을 일으켜 신호 감지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호를 왜곡하여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파 천문학 분야에서 자기장 연구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기장이 무선 신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보정하고 우주 신호에 숨겨진 귀중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데 있어 자기장의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 태양계에 있는 붉은 행성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붉은 행성은 우뚝 솟은 화산, 깊은 협곡,
액체 상태의 물로 오랫동안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화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 중 하나이지만 화성은 아직도 우리에게 비밀을 많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구와 달리 화성은 매우 약하고 불균일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행성의 대기와 생명 유지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화성 자기장은 지구처럼 핵에 의존하여 생성되지 않습니다. 대신 화성이 실제로 보호해주는 강력한 자기장 없이 지구 자기장과 달리 행성 지각에 갇힌 자성의 잔재입니다. 화성의 대기는 태양풍, 즉 태양에서 방출되는 하전 입자의 흐름에 직접 노출됩니다. 도쿄 대학의 사카타 교수와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새로운 모델은 핵 활동이 멈춘 후 화성과 같은 약한 자기장이 실제로 자기장이 전혀 없을 때보다 더 빠른 대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모델링에 따르면 약한 자기장은 자기장이 없을 때보다 6배 빠른 대기 이온 손실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약한 자기장 세기선이 태양풍에 의해 쉽게 튕겨져 나가므로 화성의 밤이 찾아오면 이온이 우주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화성에 남아있는 자기장이 오늘날의 춥고 황량한 세상으로 변화를 가속화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이로 인해 화성은 대기가 제거되고 대기는 물론 물도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화성은 초기 역사에서 잠재적으로 따뜻하고 습한 세계에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춥고 건조한 행성으로 바뀌었습니다. 화성을 살펴보면 행성의 거주 가능성에 대한 자기장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강한 자기장이 없으면 화성과 같은 행성이 거주 가능한 대기와 물을 잃을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 태양계 외부의 별을 공전하는 행성인 외행성은 최근 천문학 연구의 주요 초점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1000여 개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외행성들을 관측함으로써 우리 은하계의 행성들의 다양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전 중 하나는 외계 행성에서 최초로 알려진 자기장의 발견이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허블 우주 망원경을 사용한 국제 천문학자 팀이 2021년 12월 말에 발표했습니다. 해왕성 크기의 행성인 HATP-1B에서 발견되었습니다. HATP-1B는 100조짜리 방향으로 약 123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해왕성과 크기가 비슷하지만 별에 훨씬 더 가까워서 행성 표면의 온도가 높은 외계 행성의 일종인 뜨거운 해왕성입니다. HATP-1B에서 자기장을 감지한 것은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외계 행성이 우리 태양계의 행성과 마찬가지로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외계 행성의 자기장을 연구하면 내부 구조, 대기 특성 및 잠재적인 거주 가능성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한 자기장은 항성풍으로부터 행성의 대기를 보호하여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래자리 YG에서 발견된 신호가 실제로 자기장을 나타낸다면 이 외계 행성과 생명체의 잠재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화성의 친숙한 풍경에서부터 현명한 고래자리 YG의 먼 곳까지 우주를 여행하면서 우리는 자기장에 보이지 않는 힘, 행성에 대한 심오한 영향, 생명체를 품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은하계의 신호를 연구하는 분야는 지난 몇 년 동안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인도의 거대한 메트로 웨이브 망원경은 가장 멀리 있는 은하계로부터 희미한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미래에는 다른 은하계의 신호에 대한 연구가 우주 연구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각 신호는 새로운 발견의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단지 별과 은하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 속삭이는 신호, 그 뒤에 숨겨진 가능성으로 가득 찬 우주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듣고 탐구하면서 다음에 정말 우주 어딘가에서 오는 외계인의 구조 신호를 듣게 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